안녕하세요. 우리들 치과의 김하영입니다. 이번에 덴티움 온라인 세미나, 먼데이 세미나죠. 먼데이 세미나를 맞이해서 어떤 강연 요청을 받았는데 어떤 주제로 좀 강의를 하면 좋을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제가 우연히 먼저 좀 사용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AI 기능이 더 강화가 된 그런 업그레이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수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무치약 그 고령의 할머니이셨는데요. 하악에 2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오버덴처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오버덴처를 우리가 임플란트 식립할 때 특히 임플란트의 포지션이랑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패러렐하게 식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가이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가이드 서저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덴티움의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해서 무치약 환자 케이스를 접근을 하려면 그때 몇 가지 이제 사전 처리가 좀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덴처를 복제를 한 후에 그 덴처를 스캔을 합니다. 덴처를 복제를 한 후에 그 덴처의 어댑테이션이 복제한 덴처는 어댑테이션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인상을 체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인상체의 반대쪽 면이 이 환자분의 어떤 그 무치약 조직면 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상을 체득을 한 후에 요 면의 덴처의 내면과 외면을 스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무치약 조직면 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이 덴처를 스캔을 한 후에 그 스캔 데이터를 편집을 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스캔한 덴처 파일의 교환면과 연마면을 먼저 이제 트리밍을 해서 보더라인을 정해서 불필요한 부위는 제거를 하고 나면은 남는 부위가 인상을 체득한 면에 그 면만 남잖아요. 그 면은 그 면의 반대쪽 면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면을 뒤집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보통 스캔한 데이터들은 그 벡터 값을 가지고 있어요. 방향성을 띠고 있는데 그 벡터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가이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점도 많은데 단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캔한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컬러 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OBJ 파일이나 PLY 파일로 보통 익스포트를 많이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CAD 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아직은 이제 STL 파일로밖에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BJ 파일이랑 PLY 파일을 STL 파일로 또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전 작업이 좀 필요한데 보더라인을 정하는 거는 CAD 프로그램 상에서 숫자의 어떤 그 주관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논외로 하고 2번과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은 좀 기계적으로 늘 이렇게 반복적으로 심플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즘 많이들 선생님들 요즘 AI 모델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요즘 이제 그 아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클로드 AI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서 프롬프트를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한 후에 한번 제가 이제 앱을 생성을 시켜봤는데 이 앱을 이렇게 굉장히 뭐 1분 만에 뚝딱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름도 굉장히 멋진 노멀 플리퍼라고 하는 이름까지 명칭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이런 그 앱을 이용을 해서 완성된 앱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이런 그 어떤 그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고 제가 방금 그 파일을 여기다가 드래그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나서 이렇게 변환을 했더니 파일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필요로 한 플립을 시키고 벡터를 플립을 시키고 그거를 STL 파일로 변환을 한 파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진 파일을 뭐 CAD 프로그램 또는 이제 메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상에서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럼 상방에 있는 게 이제 위에 있는 게 오리지널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게 오리지널 파일이고 이렇게 이제 인상을 체득한 면이 이제 밝게 나오죠. 그리고 그 뒤집어진 면은 어둡게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게 앞서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를 벡터를 플리핑을 해서 STL 파일로 변환을 시킨 그 파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파일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런 차이가 있고요. STL 파일이기 때문에 이제 흑백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 벡터의 방향인데 이렇게 벡터가 플리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 목적에 맞게끔 요즘에 뭐 AI가 너무 그 모델들이 너무 이렇게 성능이 좋아져서 우리 목적에 맞게끔 얼마든지 원하는 앱을 만들어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문헌을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보철 파트에서 이 딥러닝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마침 이런 관련된 흥미로운 그 시스테마틱 리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에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 그 요약을 하면
크게 이제 5개 파트에서 많이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제너레이션 생성 쪽인데요. 이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죠. 아무래도 보철 파트라고 하는 게 뭔가 크라운을 보통 이제 캐드 프로그램과 연관이 될 테고 캐드 프로그램 상에서 뭔가 이게 크라운을 디자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생성 파트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리그레션이더라고요. 회귀인데요. 회귀라고 하면 일단 취급하는 데이터가 어떤 그 컨티뉴스한 연속적인 수치화된 값들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입력값과 결과치를 측정된 어떤 결과치를 AI 모델에 넣어주게 되면은 이 AI 모델이 자동으로 이제 로스를 줄이는 쪽으로 반복적으로 막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그 학습의 결과를 통해서 가장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 값을 근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예측 가능한 결과치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회귀고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지르코니아가 있다고 했을 때 지르코니아를 소결 시간을 뭐 1시간, 2시간, 점점점에서 뭐 10시간 이렇게 분류한 데이터가 있고 입력 데이터 값이 있고 거기에 따른 파절 강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치를 통해서 수치화된 값을 AI 모델에 전달을 해줬을 때 소결 시간을 입력을 해줬을 때 나중에 결과치, 파절 강도가 어느 정도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귀값과 회귀와 구분해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분류예요. 회귀는 어떤 컨티뉴스한 수치화된 값들을 데이터로 한다고 하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는 어떤 그 연속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이산화된 그런 어떤 수치화되지 않은 데이터를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랑 보철물이랑 잇몸 요걸 각각의 개별 데이터로 보고 요거를 입력을 해줘서 나중에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얘가 치아인지 혹은 뭐 크라운인지 보철물인지 치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이 되고요. 요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적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 디텍션인데 객체 탐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사진이 들어왔을 때,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그 이미지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얘는 크라운이다, 얘는 뭐 치은이다, 얘는 보철물이다 이런 거를 이제 그 자체를 탐지를 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네 번째가 이제 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디텍션을 하고 나면은 걔를 독립된 객체로 분류를 이게 아예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보철 파트에서는 특히 디텍션을 하고 나서 그 디텍션한 데이터를 세그멘테이션, 독립된 객체로 분할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제너레이션까지, 크라운까지만 디자인하는 일련의 이런 과정이 가장 많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많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레인보우 3D 뷰어 보시면은 예전에는 요 AI 기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AI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너브를 디텍션을 하는 이런 기능이 있고 우리가 환자 앉혀놓고 환자분들 앞에서 이 너브를 트레이싱하고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좀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게 AI 기능을 통해서 바로 너브를 이렇게 탐지를 하는 아까 전에 그 탐지 디텍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탐지를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임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크로스 섹션 뷰에서 이 크로스 섹션 뷰를 얻기 위해서 교환면에서 이렇게 이제 트레이싱을 하게 되는데 그 트레이싱 아치를 그리게 되죠. 그 아치를 오토로 그리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뭐 수동으로도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이렇게 수동으로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버추얼 셉에 들어가면은 랜드마크들을 해부학적인 랜드마크를 탐지하는 그런 또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의미 있는 포인트들을 자동 이렇게 디텍션을 하고 그리고 그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수직 수평면, 교합평면과 같은 의미 있는 이렇게 평면들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그 수직 수평면, 안모에 대한 수직 수평면, 교합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전치부 보철을 한다거나 전압 보철을 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그 정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기공소에 넘겨주면은 아주 이제 보철물을 디자인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합평면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여기 이제
지금은 또 조금 바뀌었어요. 업데이트되는 버전에서는 ANS, PNS 플레인으로 이게 바뀌어 있는데 과거에는 포리온 ANS 플랜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포리온 ANS 플랜이 오클루전 플랜과 어느 정도 그 유사성이 있다라고 해서 요걸 참고선으로 아마 활용을 한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요 포리온 ANS 플랜이랑 오클루전 플랜이 이제 그 알라트라고스 라인이죠. 대략적인 알라트라고스 라인을 이렇게 그렸을 때 어느 정도 유사한 정도가 있어서 유사성이 있어서 요거를 참고하는 선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고, 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알라트라고스 라인을 처음부터 이용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교합 평면을 찾을 때 알라트라고스 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HU 값을 변화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 알라와 트라고스 정보가 있고, 이를 기준으로 알라 트라고스 라인, 캠퍼스 라인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오클루전 플랜을 플레인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그 FOB가 굉장히 커서 전체적인 안목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느 정도 이제 FOB가 좀 작은 경우에는 이 알라 쪽이 많이 이렇게 잘려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그냥 그 본 레벨에서 오클루전 플레인을 정해줘야 되는데, 요럴 때 이제 요런 그 포리온 ANS 플레인 같은 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평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평면들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제 그 파일을 아웃풋을 이렇게 익스포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풋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파일을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느냐?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요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그 경로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설정된 경로의 파일을 다음과 같이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해부학적인 랜드마크와 더불어서 이 의미 있는 평면들도 이렇게 STL 파일로 다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MPR로 넘어와서 그 카테고리로 넘어온 후에 여기 보이는 요 STL 버튼을 눌러주셔야지 STL 파일을 전체적인 어떤 그 다이콘 파일을 STL 파일로 변환시킨 데이터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다 익스포트된 파일을 이렇게 CAD 프로그램 상에서 불러왔을 때 평면들에 대한 정보만 불러오면 이렇게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 구강 스캔 데이터를 여기다가 중첩을 시키려면은, 또는 이제 뭐 매칭을 하려면 어떤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레퍼런스를 STL 파일로 아까 전에 이제 따로 저장을 했죠. 요 데이터를 이제 또 불러오면은 좌표 정렬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정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정합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의미 있는 평면들과 더불어서 기공소에 전달을 하면은 기공 그 소장님이 또는 기공 실장님이 이렇게 크라운이랑 치아 배열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AI 기능이 좀 더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23년도에 나온 논문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그 딥러닝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보철 파트에서도 딥러닝과 관련되어 있는 문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CNN, 포인트 CNN이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CNN은 2차원적인 사진상에서 어떤 그 특징들을 2차원적인 사진상에서 이렇게 어떤 필터가 쭉 이동을 하면서 어떤 그 사진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내는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일반적인 CNN 그 모델이라고 하면은, 구강 스캔 데이터는 3디멘셔널한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포인트 CNN을 쓴다고 합니다. 이렇게 포인트 CNN을 통하고 뭐 3D 유넷 이런 걸 거쳐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디텍션, 결국에는 그 개별 치아 또는 뭐 보철물 이 자체를 하나를 이제 그 탐지를 하고, 얘를 또 세그멘테이션을 하죠.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이제 심지어 라벨링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능들이 문헌상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레인보우 3D 뷰어에 이번에 이제 탑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보시면은 좌측 상단에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요런 그 순차적으로 요런 아이콘들이 뜨고요. 요 버튼을 치아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개별 치아를 디텍션을 해서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각각의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상악과 하악을 또 그 구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독립된 객체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구분을 짓습니다. 네. 그리고
STL 파일로 생성을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심지어 상악동에 대한 상악동 자체도 독립된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환자분들한테 특히 이제 뭐 상악동 서저리를 하거나 할 때 이미지화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이 상악동에 대한 걸 3차원적으로 설명을 해주기가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에어웨이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면 요 에어웨이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어웨이도 자동으로 이렇게 시각화해서 구분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이는 것이 20대 환자분, 우측에 보이는 것이 50대 남자 환자분이세요. 그래서 확실히 50대만 되더라도 이렇게 기도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뭐 코골이도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들 혹시라도 만약에 이제 코골이 장치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데이터들은 환자분 동의를 얻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 치아들을 독립된 어떤 객체로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ST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는데, 그 개별 치아들을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지금 이제 잠깐 지나갔는데, 개별 치아 해당되는 관심 영역에 해당되는 치아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그 위치로 이동을 해서 또 어떤 시각화된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AD 프로그램 상에서 또는 매슈랩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보셨던 아까 저장되어 있던 파일들이에요. 이 파일들을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상악과 하악 데이터, 그리고 개별 치아들이 다 이렇게 STL 파일로 다 개별 치아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일들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없앴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치 버추얼하게 이제 치아를 발치를 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또 얻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이제 가이드 소프트웨어 상에서 치아를 또 배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전악 보철이라든지 이렇게 레퍼런스가 없는 경우에 과거에 이 환자분의 어떤 CT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치아를 어떤 레퍼런스 기준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치아를 배열하는 데 또 활용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임상 케이스를 보여드리면서 제 강의는 이제 마무리를 할 것인데요. 82세 여자 환자분이 뇌원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상악은 올드 덴처를 끼고 계셨고, 하악은 원피스 롱브릿지를 사용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렇게 세컨더리 캐리어스도 있고, 뭐 치주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아주 이제 거기다가 이제 디스탈 쪽에 치아들이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캔틸레버 효과도 굉장히 컸어요. 환자분이 많이 불편하셨는데, 이게 롱브릿지로 묶여 있다 보니까 어떻게 뭐 손을 쓸 수가 없었죠. 근데 마침 결국에는 브릿지가 파절이 되어서 내원을 하셨고, 결국에 이제 치아를 다 발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거 후에 어느 정도 치은이 힐링이 된 모습이고요. 상악은 뭐 덴처를 지금까지 잘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컴플리트 덴처를 만들어서 사용을 다시 이제 컴플리트 덴처를 새로 만들기로 하셨고, 하악이 문제인데, 하악은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에 오버덴처를 저는 이제 퍼스트 트리트먼트 옵션으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하악 전치부의 리치가 너무 얇아요. 그리고 이제 본의 그런 각도가 오버덴처하게 조금 불리한 쪽으로 이렇게 너무 라비얼적으로 이렇게 앵글레이션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고민이 되었는데, 마침 환자분이 롱브릿지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셨고 픽스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본인은 이제 덴처가 싫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 4개를 심어서 원피스 보철을 만드는 오론4 케이스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무치아 케이스는 우선 무치아 케이스 접근하려면은 일단 뭐 템포러리 덴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구인데, 템포러리 덴처를 다음과 같이 완성을 해드렸고, 여기에 이제 덴처를 복제를 한 후에 아까 서론에 잠깐 나온 것처럼 인상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환자분의 어떤 조직면 사이드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덴처의 어댑테이션도 좋게 만들죠. 그리고 이제 마커를 다음과 같이 부착을 하였고, 요 데이터를 이제 스캔을 해서 스캔 데이터를 얻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마커 덴처를 낀 상태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고 CT 데이터를 찍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CT상에서 보시면은 네, 이렇게 전치부 쪽으로 갈수록 리치가 굉장히 얇아요. 얇아서 임플란트를 패러렐하게 심기가 굉장히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구치부 쪽에 가면은 리치가 많이 얇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임플란트를 심을 정도는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마커가 부착된 덴처를 이제 내면과 외면을 스캔을 한 데이터이고요. 요거는 좌측은 이제 CT 데이터죠. 그래서 CT 데이터랑 스캔 데이터를 이제 정합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마커가 그 정합의 어떤 기준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마커들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을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이제 정렬이 끝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네, 이렇게 이제 정렬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그 덴처가 마치 이제 그 보온 레벨에 아주 안정적으로 위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의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는데 리치가 워낙 얇은 분이고 환자분이 이미 뭐 고령이세요. 그래서 어그레시브한 수술보다는 미니멀리 인베시브한 수술이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이제 브라이트 임플란트의 티슈 레벨이 이런 경우에 아주 좋은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치부 쪽에는 3.5mm를 계획을 하였고 그다음에 소구치 쪽에는 3.0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포 케이스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로딩을 해드리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가 페일이 나면 그때 굉장히 난감하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트라로 이렇게 혹시라도 고정이 안 나올 경우를 대비를 해서 하나를 더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이드의 외형을 이제 설정을 하는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이 소프트웨어는 엑소플랜이라고 하는 제가 사용하는 가이드 소프트웨어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인을 설정을 해주시면은 이 환자의 그 인상체 면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해서 얘를 자동으로 노멀 벡터를 플리핑을 합니다.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덴티움 디지털 가이드 소프트웨어에서는 자동으로 들어있지 않아서 사전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사전 처리를 하는 것을 아까 전에 그 클로드 앱을 통해서 앱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제 반영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술 당시에는 이미 이제 뭐 임플란트의 포지션이나 이런 거는 다 예측을 하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은 굉장히 심플하게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립이 완료된 모습이고 임플란트는 뭐 계획한 직경과 위치대로 다 이렇게 잘 이렇게 식립을 하였고 고정이 잘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이번 자리에 추가로 식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수술 당일날 바로 지금 이제 수처를 하고 바로 스캔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스캔을 할 때 보시면은 무치약 환자분에다가 또 구강내는 무치약에 이제 금속을 이제 스캔을 하는 모습이죠. 근데 금속 스캔을 해야 되고 더군다나 환자분 구강내에 뭐 타액이랑 특히 무엇보다도 수술을 막 끝냈기 때문에 블리딩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구강내에서 이렇게 당일날 수술하는 게 스캔을 하는 게 수술 당일날 바로 스캔을 하는 게 예전에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텀을 두고 일주일 뒤에 이제 스티치 아웃 할 때 스캔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스캐너 성능이 그만큼 많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캐드 소프트웨어 상에서 이렇게 불러왔을 때 이런 부분을 잘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오랄 스캔이 엘리트 버전이 나와서 보다 더 앞서 보여드렸던 건 에오랄 스캔 3고요. 엘리트에서는 이런 무치약 오로넥스를 케이스를 위해서 이 포토그래메트리라고 하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IPG라고 해서 포토그래메트리인데 이제 구강 스캐너로 이 포토그래메트리의 정보를 얻어서 우리가 좀 더 임플란트의 포지션의 위치를 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설령 피가 나더라도 좀 더 구강 내에서 이 임플란트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이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관심 있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그 복지한 덴처를 내면을 이제 다시 이제 그 릴리프를 한 후에 교자 인상을 체득을 합니다. 바이트를 물면서 인상을 체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데이터를 다시 이제 스캔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측에 보시는 구강 스캔 데이터, 앞서 스캔한 데이터에서는 임플란트의 어떤 3차원적인 픽스처의 위치가 결정이 되어 있을 것이고 좌측에 보이는 덴처 스캔한 부분에서는 이 환자분의 악관관계에 대한 정보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두 데이터를 정렬을 해주면은 3차원적으로 대합치를 기준으로 임플란트의 포지션이 이제 그 확정이 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치아를 배열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치아 배열을 할 때 어떤 레퍼런스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덴티움의 3D 이 뷰어에서 그 버추얼 셋업에서 랜드마크들을 설정을 해준 후에 이 수직 수평면을 정하고 그 다음에 교합 평면까지도 설정을 해줍니다. 네.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HU 값을 변화를 시키니까 어느 정도 또 알라트라우스 라인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를 기준으로 교합 평면을 설정을 하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익스포트를 해서 기공소에 전달을 해주시면은 선생님들이 사실 할 일은 끝나신 겁니다. 그러면은 기공소장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 데이터를 잘 정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정렬을 하게 되고요. 요 수직 수평면을 기준으로 네,
네, 이렇게 보철물을 최종적으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커스텀 어버트먼트랑 요거는 이제 지그거든요. 네, 요거 지그 이용해서 커스텀 어버트먼트를 스티치 아웃 하는 날 바로 이렇게 딜리버리를 해줬고 연결을 하고 원피스 보철물, PMMA 보철물까지 구강 내에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합 조정을 아직 한 번도 안 한 상태예요. 보시면은 물론 이제 구치부 쪽에 약간 헤비 컨택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요건 뭐 한두 번만 조정해도 굉장히 이렇게 비교적 교합적인 부분도 잘 문제 없이 이렇게 해결이 된 것 같고 실제 구강 내에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환자분이 기능을 하는데 거의 문제 없이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데는 좀 상처가 덜 아물어 있는 상태이고요. 약간 보시면은 우측 구위치를 보시면은 교합평면이 우측이 약간 처져 있습니다. 이게 약간 마음에 걸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골유착을 기다리는 동안에 우선 상하게 덴처를 먼저 완성을 하였고요. 이때 이제 교합평면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해줍니다. 똑같이 이제 처진 형태로 덴처를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악에 PMMA도 새로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비교적 잘 이렇게 교합평면을 맞춰가지고 치아를 배열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유착이 완료가 되었을 때 상악 스캔, 하악에 그 다음에 스캔을 보철물을 낀 상태에서 스캔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철물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또 한번 추가적으로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기공소에 전달을 해주면은 기공소장님이 이제 다시 배열을 해서 보철물을 새롭게 디자인을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PMMA는 저희 그 원내에서 직접 그 디자인을 하였는데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론포의 경험이 많으신 또 기공소장님이 직접 또 디자인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그 메탈 프레임워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디자인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저한테 이제 전달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공소장님의 그 보철물의 그 디자인이 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디자인으로 진행을 하기로 하였고 이렇게 3D 프린터로 모델을 뽑고 그리고 메탈 프레임워크까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밀링을 한 모습이고요. PMMA까지 완성을 해서 구강 내에 이렇게 껴드린 모습입니다. 네, 메탈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을 때 상악을 기준으로 하악이 비교적 스테이블하게 잘 또 이렇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교합 접촉점의 어떤 위치라든지 기능을 하는데 또는 심미적으로 환자분이 억셉터블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라서 이를 기준으로 최종 보철물을 이제 다음과 같이 지르코니아를 완료를 하였고요. 환자분 구강 내에 이제 완전히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완료를 해서 구강 내에 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AI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관심 가지고 임상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주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적극 추천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